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그 책은담이라는 고전에 나오는 이 구절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면 밝은 자리에서 그 신뢰가 빛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시니어 트렌드나 고령화 이야기할 때 뭐 예산이 얼마다, 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되게 차가운 숫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통계부터 들이밀죠. 네. 그런데 오늘 분석할 자료들 쭉 읽어보니까 저는 저 철학적인 고사성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매일 체감하지는 못해도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아주 깊은 근간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짜이고 있거든요. 약간 뒤틀리기도 하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핵심 자료는요. 바로 오늘이죠.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자로 발행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분석입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의 자료군요. 이분이 데이터 정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지난 하루 동안 쏟아진 방대한 국내외 시니어 관련 뉴스, 정책, 이런 사회적 변화들을 싹 집약해 놓으셨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훗날 우리 사회라는 그 밝은 자리에 어떤 결과물이 등장할지 그 변화의 궤적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역시 돈 이야기겠죠.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만들어내는 충격파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IMF 경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증가율이 0.7%포인트나 늘어났어요. 0.7%포인트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엄청난 건가요? 이게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입니다. 세상에, G20에서 1위라고요? 네, 거기다가 기초연금하고 교육교부금을 합친 의무지출 규모가 이미 100조 원을 가뿐히 돌파했거든요. 100조 원이요? 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경직성 경비로 묶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쓸 수 있는 돈이 꽉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가 빼든 카드가 그 연령 상향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의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잖아요. 근데 이걸 75세로 올리겠다, 이런 안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걸 통해서 무려 60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600조 원이요? 근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당장 현실로 다가온 문제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 600조 원이란 숫자보다도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될 분들의 현실이 딱 떠올라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게 약간 마라톤 비유를 해보자면요. 내가 마라톤을 막 뛰고 있는데 65km 지점이 결승선인 줄 알고 평생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네, 저기 테이프가 보이니까 막 스퍼트를 냈겠죠. 맞아요. 근데 눈앞에서 갑자기 진행 요원이 그 결승선 테이프를 싹 걷어내더니 저기 10km 뒤로 냅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 똑같지 않나요? 와, 진짜 끔찍한 상황이네요. 힘 빠져서 주저앉게 되죠. 그쵸. 당장 내일부터 노인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10년을 더 버티라고 하니까요. 사실 그 늘어난 10km 구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65세부터 74세 사이가 되겠죠. 그 거대한 구간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로 변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사각지대요? 네, 이게 매력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분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매월 받는 기초연금 시기가 늦춰진다,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국가가 도대체 노인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 자체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쓰는 재협상 과정인 거예요. 노인의 정의를 바꾼다? 그렇죠. 기준이 75세로 딱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장기요양보험 진입하는 시점, 심지어 대중교통 무임승차 같은 모든 복지 서비스 기준점이 도미노처럼 그냥 와르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와, 진짜 수백만 명의 일상이 손들이째 바뀌는 지각 변동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현실적인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국가가 딱 선을 긋는 거잖아요. 75세 이전까지는 당신 아직 노인 아니니까 공적인 돌봄 혜택 줄 수 없다,
이렇게요. 네, 서류상으로는 노인이 아니니까요. 그럼 당장 몸이 아파서 누군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양원 문턱은 엄청 높아질 테고. 병원에 계속 누워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남는 선택지는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뿐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고립의 위기가 역설적이게도 지금 현장에서는 아주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변화요? 바로 재가 돌봄, 그러니까 인홈케어, 인홈케어로의 대전환을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시설로 안 가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거요? 기사에 등장한 그 경북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데이터가 딱 그 방증이겠네요? 네, 그 데이터 보셨죠? 네, 진짜 놀랐어요. 요양시설 안 가고 내 집에서 돌봄 받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시행 한 달 만에 무려 924명이었고요.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건수가 686건이었습니다. 그게 지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수요의 3.4배를 초과한 수치거든요. 세상에 3.4배요? 근데 이게 경북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주, 충주, 목포, 전국 각지에서 이 통합돌봄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 통합돌봄의 질적인 진화예요. 질적인 진화라면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는 건가요? 네. 대구보건대에서 출범시킨 통합돌봄 지원단 사례를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쓱 와서 방문 진료하고 가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왕진 같은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다양한 전공자들이 하나의 다학제 팀을 이루어서 마을 단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 전문가 팀이 아예 집으로 출동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환자가 굳이 병원이라는 그 낯설고 격리된 공간을 찾아가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이제는 전문가 그룹이 환자의 일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모델로 돌봄의 무게추가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와, 내가 평생 살아온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밀착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제도의 방향성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이상적인 그림이죠. 네. 근데요, 제가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나 그 메커니즘을 곰곰이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주 심각한 균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전문가 팀이 한 달에 몇 번 와서 진료해주고 처방해주는 건 가능하겠죠. 네, 방문 서비스니까요. 하지만 정작 내 집에 매일매일 와서 내 끼니 챙겨주고 씻겨주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최전선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노동을 제공할 그 사람, 그 돌봄 인력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아,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그게 바로 현장 시스템의 그 화려한 청사진 뒤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람이 없죠, 사실. 네, 당장 2035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무려 40만 명 이상 부족해질 거라는 아주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40만 명이요? 와, 이거는 무슨 소도시 인구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는 수준이네요. 그 정도로 심각하죠. 근데 이 인력 부족의 기저를 파헤쳐보면요. 결국 돌봄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모순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순인가요? 지금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주축 연령대가 몇 대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한 50대? 60대입니다. 네, 60대요. 네. 젊은 층은 이 일을 기피하고요. 결국 60대가 80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 늙을 노자를 두 번 써서 노노케어 구조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에, 돌보는 사람도 그렇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모두 신체적 한계에 직면한 고령층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일 텐데요. 그렇죠. 신체적인 노동 강도는 정말 극에 달하는데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으니까요. 아, 처우 문제가 크군요. 네. 마침 인천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뉴스가 이 모순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인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지자체가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처우 개선 수당을 주겠다고 조례까지 딱 제정을 해놨어요. 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막상 줄 때가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지급을 계속 미루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헐, 법은 만들어 놓고 돈은 안 준다고요?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인천의 부평구에서는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너무 많이 그만두니까 이탈을 막아보려고 그 자녀들한테 장학금까지 쥐어주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뼈 때리는 모순이네요. 정당하게 땀 흘린 노동에 대한 임금은 안 주면서 제발 그만두지는 말아달라. 장학금 줄 테니까. 이렇게 읍소하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아무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뭐다 그럴듯하게 제도를 설계해놔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자체들이 엄청 다급해졌습니다.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눈을 돌리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외국인 인력. 그것도 있지만 바로 기술입니다. AI, 로봇, 스마트 안부 시스템 같은 것에 전적으로 기대는 방향으로 지금 급선회하고 있어요. 아, 기계한테 맡긴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기지 않나요? 40만 명 분의 1을 AI 모니터링이나 스마트홈 기기로 채운다고 쳐보죠. 근데 정작 그 첨단 기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시니어 어르신들이 그 기술을 다 다룰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게 바로 다음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사에 나온 데이터 보셨죠? 네, 노인들의 키오스크 사용률이 고작 6.8%에 불과하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장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려다가도 뒤에 젊은 사람들 길게 서 있으면 눈치 보여서 쫓기듯이 그냥 나와버렸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진짜 매일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일상적인 서비스 업계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뒷걸음질이요? 어떤 식으로요? 가전업계나 물류업계에서 수백억씩 들여서 엄청 편리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놓잖아요. 네, 앱으로 다 되죠 요즘은. 근데 정작 시니어 고객들이 어려워하면 앱 사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전화로 빼버리는 거네요? 네, 디지털 인터페이스 자체를 경험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구조적인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저는 이 상황이 좀 너무 기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랑 기업이 엄청 빠르고 좋은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최첨단으로 쫙 만들어 놨어요. 네, 인프라는 최고죠. 근데 정작 그 열차를 꼭 타야 할 노인 승객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그 모바일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꼴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승차권을 못 사면 그 좋은 열차가 눈앞에 있어도 탈 수가 없죠. 결국 어르신들은 평생 그냥 속도 느린 무궁화호만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대 양난주 교수님이 이 현상을 두고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함양은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못을 박으신 겁니다. 국가의 책무다. 네, 이게 그냥 식당 가서 터치스크린 좀 못 눌러서 불편하다. 이런 일상적인 수준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면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난이요? 네, 이걸 기후위기 트렌드하고 딱 결합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제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좀 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돼요. 생존권이요? 아니, 앱 하나 설치 못한다고 해서 생존까지 위협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 때문인가요? 해외 기상뉴스 사례를 하나 같이 보시죠. 어제 태평양에서 형성된 무려 5,000마일 규모의 기록적인 해양 폭염이 미국 대륙을 덮칠 거라는 경고가 나왔거든요. 5,000마일이면 진짜 상상도 안 가는 규모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폭염이나 혹한 같은 기후재난이 빵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1순위 취약계층이 누굴까요? 아, 체온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고령층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면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아예 별도로 딱 마련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가만히 있어보자. 돌봐줄 요양보호사는 이미 40만 명이나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폭염 같은 재난이 닥치면 유일한 동아줄은 집에 설치된 폭염경보 AI나 스마트 온도 조절기, 재난 알림 앱 이런 기술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걸 다룰 줄 모른다면 와, 진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장벽을 넘지 못하면요. 국가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튼튼하게 구축해 놓은 최첨단 기후재난 안전망, 그 밖으로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노인이 단지 디지털 기기를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끓는 듯한 폭염의 한가운데 그냥 방치되는 상황. 이게 바로 디지털 소외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속수무책이고
암담하죠. 네,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의 미래가 그저 춥고 어둡고 무기력한 약자들의 생존 투쟁처럼만 느껴져서 마음에 너무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오늘 트렌드 분석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해외 소식들을 보면요. 노년층을 무조건 약자로만 규정짓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아주 보기 좋게 깨부수는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노년층을 경제와 문화의 변두리가 아니라 아예 그 중심부로 확 끌어올리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특히 그 글로벌 패션 런웨이 기사가 너무 통쾌하고 멋지더라고요. 그쵸. 사진 보셨죠?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패션쇼 무대, 런웨이라고 하면 되게 젊고 엄청 마르고 트렌디한 모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런웨이 한가운데 얼굴에 깊은 주름을 전혀 숨기지 않고 하얗게 센 은발을 당당하게 흩날리면서 걷는 시니어 여성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멋진 현상이죠. 이게 그냥 패션계가 다양성, PC주의 이런 명분 때문에 억지로 자리를 하나 내어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패션계가 어떤 곳인데요. 자본주의 시장은 아주 냉정하게 권력의 이동을 반영합니다. 권력의 이동이요? 네, 이 시니어들이 시장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구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아주 강력한 소비 주체이자 문화를 선도하는 주역이라는 걸 시장이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지갑을 여는 진짜 권력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억지로 성형을 하거나 염색으로 꾸며낸 그런 인위적인 젊음이 아니라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진정성 있는 나이듦,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거죠. 와, 진정성 있는 나이든 표현 너무 좋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보여요. 일본의 고령 노동시장 변화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고령화 선배 국가잖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예전처럼 노인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같은 것에 억지로 밀려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일자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버는 거네요. 네, 국가가 주는 연금이나 부양에만 기대는 수동적인 존재, 이런 낡은 프레임을 아예 훌훌 벗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자립적인 주체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돌봄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대상에서 내 지갑을 열어서 런웨이 트렌드를 바꾸고 시장을 움직이고 또 내 힘으로 당당하게 돈을 버는 주체로의 전환? 네, 아주 극적인 변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방대한 변화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결국 하나의 아주 뚜렷한 맥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맥락이죠? 돌봄 시스템, 처절한 돌봄 인력 부족 사태, 그리고 생존이 걸린 디지털 포용 문제, 마지막으로 런웨이에선 당당한 시니어들까지 김영래 편집장이 이 모든 트렌드를 하나로 꿰뚫으면서 자료의 제일 마지막에 남긴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 문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초연금 개편과 돌봄 인력 절벽이 동시에 현실로 다가온 지금 재가돌봄 대전환과 디지털 포용이라는 두 축 위에서 초고령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묵직한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이야기들이요. 절대로 저 멀리 있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아니면 남의 집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남일이 아니죠. 당장 내일 혹은 몇 년 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직접 마주하셔야 할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10년, 20년 뒤에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서늘한 일상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다시 아까 오프닝에서 나눴던 그 책은담의 구절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면 네, 그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준엄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국가와 제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철저히 예산의 논리에 따라 65세니 75세냐는 획일적인 숫자로 우리의 미래를 싹둑싹둑 재단하고 있다면요.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수동적으로 그냥 밀려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70대와 80대의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위해서 말이죠. 네.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 남몰래 가꾸고 벼려내고 있는 여러분만의 그 은밀한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은밀한 무기? 네.
매일 아침 조금씩 땀 흘려 쌓아가는 근력과 체력일 수도 있고요. 식당에 가서 새로운 키오스크나 AI 기기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 없이 한번 꾹꾹 눌러보고 틀리면 다시 해보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프고 무너질 때 기꺼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단한 사회적 관계망일 수도 있겠죠. 정확합니다. 그 은밀한 무기야말로 훗날 여러분의 노년이라는 그 밝은 자리에서 가장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날 삶의 든든한 미천이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여운이 남는 마무리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은밀한 무기를 어떻게 단련해 나갈 것인지 찬찬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한가득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